36년간 그런 교육 현장에 또 계시면서 네. 수많은 분들을 또 성공을 이끄셨어요.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었던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제 새벽에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 오늘도 뭐 제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보셨겠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생은 성공한 사람은 극히 일부잖아요. 그렇죠. 이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는 이 고민부터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이 뭐냐라는 데 대한 정의부터 다시 좀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이래 해왔지만은 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인생 잘 살아왔다면 그것도 한 사람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공을 통념적 개념에서 얼마만큼 연간 소득이 되고 어떤 좋은 어떤 집에 살고 인생을 누리고 하는 그런 기준을 넘어서는 개념으로까지 우리가 좀 재정의해 보면서 각자의 삶에서 진짜 성공이 뭐냐라는 좀 그 답을 찾는 게 우선 저는 우리 모두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념적 기준의 성공,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경제적 토대, 경제적 자유, 이게 워낙 중요한 조건의 삶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 그 통념적 삶에서의 성공을 인정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인생 부등식부터 먼저 저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냐면, 뭐 제가 강연할 때 종종 했던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인생의 부등식이 보면 성공이 1번이야. 그리고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한테 맞는 일이 뭘까? 난 죽어도 의사가 돼야 돼. 나는 펀드 매니저가 돼야 돼. 이런, 그래서 성공 1번, 잡, 일이 2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삶은 3번. 이 부등식을 맞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굳이 한번 보여드릴까? 맞습니다. 성공 1, 3.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 부등식으로 살면 성공의 방정식은 절대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성공할지는 몰라요. 엄청난 실패가 따라올 수도 있고 성공 뒤에 허무함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인생에 중요한 거는 부등식 바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이냐는 삶이 1번이고 그 삶에 가장 적합한 일을 내가 하면 돼요. 그거의 결과 부산물이 성공일 따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생 성공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삶이 복된 삶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부등식을 바꿔야 된다. 인생 부등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정말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의 치열함에서 나오는 자기 일, 결과. 그 일이 만들어 놓은 결과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오히려 정말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삶을 보면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갈망,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사는 과정에서 내가 하는 일, 그게 너무 재밌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딴 거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아까 워라밸을 내가 깐 건 아니에요. 워라밸 중요한데, 워라밸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치열함, 뭐 이런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 자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정말 짜증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객관적으로 맞아요, 지표로. 근데 저 자신은 그게 그렇게 크게 연연은 솔직히 안 해요. 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한테는 뭐가 있었냐 했을 때 제한테는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이러면 또 옛날에 딴 데서 한 이야기 또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네. 제가 풋내기 사랑 때, 참 그것도 지금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여학생을 사귀었거든요. 그 편지 주고받고 해가지고. 요즘 뭐 카톡 주고받아요. 예전에 편지 주고받으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보름 한 달씩 걸려요. 그렇죠. 시간 걸리죠. 서로 또 뜸도 들여. 바로 보내면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10월 달 말쯤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빵집에서 딱 만났는데
와,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한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그 당시에는 뭐 카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빵집에 단팥빵 우유 딱 놔놓고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한 3일간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아, 그 여자친구 생각 때문에. 책만 펴면 나타나는 거야. 아, 그럼 또 얘 사진 가지고 있어요. 사진 보고. 와, 큰일 났어. 내 존재가 지금 2개의 존재가 갈등하네.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갑자기 나는 너를 좋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2개의 갈등을 사실 그런 갈등 온다고 10대 때 애들이 그럼 공부를 막 망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때 되게 창의적인 발상을 한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거 하고 나는 공부한다는 걸 하나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공부하는 거가 너 생각하는 거 공부하는 거가 너를 좋아하는 행위로 만들자. 근데 공부하는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 생각 안 나게 하고 공부하는 그 자체가 너를 좋아하는 것이 되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모나미 볼펜 153 한자로 쓰는 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 지구상의 공부를 내가 모나미 볼펜 하루 한자로 쓴다 이런 생각을 보통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연습장 거의 한 권을 썼어요. 8시간 30분 동안 계속 쓰면 모나미 볼펜 한자로 딱 떨어져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날은 다 안 돼. 먹이 30% 남아. 네네네. 근데 무조건 한자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돌리는 거예요. 아, 그냥. 30분. 돌리면 탁 떨어져요. 그걸 얼마 동안 하기로 했냐면 딱 2달 하기로 했어. 왜냐하면 2달 뒤에 만나기로 했거든. 크리스마스 이브쯤에.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 빈 껍질 60개를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해주면 최고의 크리스마스. 나 그 엄청 감동할 줄 알았는데 이거 받고 얘가 딱 해가 그 길로 우리가 한 30분 만에 끝나버렸어. 그게 제 풋내기 사랑의 첫 만남인데 근데 그 여자애는 대화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이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이야. 발상. 근데요, 이게 묘하게 제가 뭐 강연에서 하고 여러 번 네. 이게 딱 10년 뒤에 이게 1977년에 10월달, 12월달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1987년 제가 최초의 아주 제 인생을 바꾸는 기인으로서의 제자가 있습니다. 과외했던 그 여학생. 이 성격이 팍팍 올라갈 때 여름방학 딱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얘한테 여름방학 숙제는 하루에 볼펜 한자로 쓰기다. 얘는 진짜 한자로씩 썼어요. 이게 10년 만에 살아서 소환됐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것으로 딱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하루에 한자로씩 볼펜을 썼고 얘는 그 뒤에 행정고시를 2등으로 합격하고 지금 유명한 고위공직자예요.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그럼 뭐 발상의 전환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뭐 강의를 할 때 사이탐구를 이렇게 뭐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합으로 한다든지 2000년에 메가스타디라는 온라인 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에요. 거의 온라인 최초 아니에요?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을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예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 내한테 있었다. 그럼 이건 어디에서 나왔는가? DNA에도 있겠지만은 내가 왜 DNA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그런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윗대에 우리 아버지 때에 와서 우리 그 시골에서 제일 부잣집으로 순식간에 올라온 집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나 그 창원군 출신인데 아버지는 고등학교 나왔고 어머니 중학교 나왔는데 이제 시집 와서 딱 보니까 와, 이 집 답이 없더래요. 뭐 아버지가 뭐 어떻게 좀 할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재산 다 까먹어버리고 뭐 하여튼 젊을 때 좀 날렸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보리밥만 탁 먹고 있는 게 답이 딱 없는데 우리 할머니가 니 이제 앞으로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딱 그러더래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5대 독자야. 우리 어머니가 18 말쯤 19대는 그때 시집을 왔는데 20살도 안 된 19, 18 이 애기한테 니는 앞으로 아들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21살 때 내가 1살이에요. 어머니가 20살 차이나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 낳으려고 6명 낳았다니까요. 뭐 지질이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논밭도 없고 한데 딱 보니까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이미 그때가 3명인가 낳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26살 때 내 나이 6살 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한 답이 없다. 오일장터가 있는 그 면소재지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야, 너 26살짜리가 무슨 정신이냐고 애는 3명이나 있는데 어머니가 되게 훌륭하고 저는 강한 분이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살고 그만 살자고, 이혼하자고. 그 당시에 이혼하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 세게 놓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장사를 시킨 거예요.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선택한 그 장사에 딱 그 집이 그 지역에서 최고의 목이 좋은 데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66년, 67년 이럴 때잖아요. 막 이제 산업화를 약간 움직이려 할 때, 소득이 싹 조금씩 올라갈 때예요. 조그마한 잡화점들이 곳곳에 두세 개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산이나 이런 데서 물건 떼어가지고 거의 더블로 팔았을 것 같아. 수요가 얼마 없으니까. 근데 이제 수요가 약간 올라가는 거 우리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집보다 훨씬 싸게 딱 팔고 품질이 가장 좋은 걸 시골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원칙이 있는 경영을 한 거예요. 대대로 내려온 크리스찬 집안이고 청교도 집안이고 우리 집은 편의점 하는데 슈퍼 하는데 술 안 판다. 담배 안 판다. 거기 매출이 반 이상 넘어요. 근데 그거 딱 안 팔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주일 날은 절대로 장사 안 하고 이게 술 사러 왔다가 담배 사러 왔다가 행패 부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집의 경영 원칙을 딱 하니까 엄청난 신뢰도가 올라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럴 때는요. 추석이나 설명절 전에 대목 때는 온 식구가 붙어서 물건을 팔아도 줄을 서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하루 매출이 한 3, 4천, 한 5천 이렇게 올랐을 것 같아요. 하루 판 게. 내가 사업을 해보면요. 하루 매출 1억 올리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하루 매출이 얼마 되나? 하루 매출이 한 40억 원 전체 우리 그룹 전체 아마 한 40억 원 될 것 같네. 1조 조금 오래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하루 매출이 한 1억 넘기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그럼 1년 365억 나오잖아. 근데 그런 날 그 시골에 지금 하루에 3천만 원 팔았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장사 하던 우리 어머니가 마산에 내 뭐 딴 거 하나 할 거다 이러더라고요. 가죽 잠바 맞춤집을 하는 거예요. 겨울 3달만. 와, 그런데 가보니까 뭐 하루에 가죽 잠바를 25개씩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기존에 하셨던 일과는 좀 다르지 완전히 않나요?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돈이 엄청 남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 잠바 하나는 최소한 100만 원 넘어가는 돈이니까 그 당시에. 하루에 만들어내는 게 몇천만 원씩 만들어서 그걸 파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74년에 딱 접더라고요. 그게 이제 잘 돼가 마산, 진주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한 4, 5년 하다가 딱 접더라고요. 왜 그만하면 아니 그만할 때 됐다 했는데 그걸 내가 사업하면서 그 뒤에 분석을 해보니까 70년에 그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인 공장이 처음 만들어지는 게 마산이에요. 수출 자유지역이 70년에 딱 마산에 완성됐거든. 그러니까 시골에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속옷 입고 다니고. 근데 가죽 잠바 안에 털 넣고 하면 이거 로망이야. 이거 하나 사는 게. 그 시기에 겨울 딱 3개월 장사를 했고 74년에 왜 그만뒀냐면 SS 패션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기성복 대단위로 쏟아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감각적인 거 이런 게 물러받은 요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맨날 자유롭게 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어떤 그 특징이고 또 내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부모님의 좋은 것들을 물려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후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한마디가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이 저를 맨날 천재라 그랬어. 특별하게 가르치고 싶다고 자기 수업 마치고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지도도 해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를 실험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간 첫날 학교에서 위원회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저를 불러서 인터뷰하고 초등학교 2학년 3월 2일 하루만 2학년 하고 그 다음날 3학년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5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그 당시에요? 네, 월반회인데 그게 엄청난 자부심과 자긍심을 준 거예요. 이제 3월 3일 이후부터 그 시골 동네를 가면 사람들이 쟤다고. 월반하네. 쟤 월반하네. 쟤. 천재다. 그게 얼마나 저한테 들리는 게 부담인 동시에 자긍심, 자부심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그 선생님이나 어떤 인정,
그걸 통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성공하는 사람의 바탕에 저는 깔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자녀를 경쟁에 넣어가지고 무슨 황사학원에 가서 의대반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거기서 성적 맨날 꼬랑지에 있고 우리 애는 황사학원은 수준이 못 따라간다 내보낸다든지 그럼 그 반에 들어갔다 놓으면 애가 얼마나 좌절하겠어. 맞아요.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저를 놓고 보면 부모님의 그런 유전자도 있었고 교회 학교에 그런 것도 있었고 선생님의 인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주위에서 쟤를 딱 볼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눈빛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도 인정 못 받는 직원들이 왜 자꾸 좌절하냐면 팀장부터 위에가 쟤한테 뭐 쟤는 안 될 건데 그 눈으로 보면서 주잖아. 그럼 이거는 근데 어떤 직원은 보면 딱 너 틀리면 너 분명히 이거 100% 성공이지 딱 눈빛이 다르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눈빛을 좀 받고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안 되면 그거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근데 최소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그런 눈빛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눈빛을 받고 살게 해주는 게 정말 부모된 도리고 그거는 엄청난 투자예요 내가 볼 때. 저는 한 번도 그래서 인생에서 이런 말 하면 짜증날 건데 실패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패 많이 했는데 실패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나고 나면. 사업하다가 정리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내 머릿속에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살아온 과정이 그래서 이제 제일 짜증나는 이 이야기까지 하면 진짜 나를 짜증나서 제가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짜증 나는지 안 나는지. 아니면 편집하세요. 내가 태생적으로 좀 잘난 사람이야. 뭐 이런 짜증나. 짜증나죠.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짜증을 안 내요. 맞아, 쟤는 그런 게 있어. 이게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진짜 짜증나는 거지. 아니죠. 또 이제 회장님이 살아오신 또 이렇게 이루신 네. 그런 성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 배우고 있는 싶어 하죠. 에너지를 나의 세대든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꼭 주자. 만들어내자. 그게 뭐 성공하는데 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같이 드라마틱한 그런 성공, 이게 이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거 옛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 분들이 절대로 또 그렇게 계세요.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닌 때를 잘 만났고 뭐 부모도 잘 만났고 누구 때는 고도압축 성장기고 이제 그런 세상 아니야. 개천은 다 말랐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때 대한민국 조금 발전한 거예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오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는 여기서 내가 오늘 하긴 그런데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이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이렇게 장사 좀 해가지고 뭐 온라인을 뭐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뭐 이런 정도 그지만은 앞으로는 세계를 주름 잡는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패스트 팔로 빨리 잘 따라왔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 이 지구상에서 처음 뭔가를 만들어내는 변화를 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마어마하고 드라마틱한 인물들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글로벌 기업 인재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천이 말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럼 내려오다가 어디 개천이 이제 말라가지고 물이 안 흐르면 그 물이 어떻게 증발합니까? 땅 꺼집니까? 아니죠. 물길을 새로 만들어 나오잖아. 새로운 개천을 만든다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고도압축 성장사회에서의 개천에 용이 난다라는 걸 너무 딱 하나의 방정식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공부 잘했어. 명문대 갔어. 맞아. 대기업 갔어. 성공하거나 아니면 사법고시 합격하거나 뭐 이런 걸로 자꾸 그걸 개천에 용난다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 개천 한 개 개천만 반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런 것들은 뭐 사법고시 봐도 뭐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로스쿨 엄청 많이 뽑잖아요. 서초동에 굴러다니는 게 변호사예요. 그래서 뭐 1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도 있고 어마어마한 변호사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개천 말고 요즘 새로운 개천들의 스타들이 나타나요. 55세에 이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좀 더 나쁜 놈은 되지 말자.
라는 인생. 그러니까 나쁜 놈은 되지 말자라는 인생 목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회에 진 빚을 갚자라는 거를 호구가 되자. 그냥 남한테 좀 뜯기면서 살자. 저 인생 목표가 두 가지거든요. 나쁜 놈은 되지 말자. 능력 있는 호구가 되자. 그 고민을 하면서 이걸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 개인 사제 300억을 출연해가지고 이제 윤민창의 투자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윤민은 저 죽은 둘째 딸 이름이에요. 이걸 하면서 스타트업에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0군데 투자를 했거든요. 100군데 조금 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멋진 친구들 많이 나타나요. 윤민재단, 윤민창의 투자재단에서 1년에 2번씩 스타트업 공모전을 하거든요. 네, 보통 한 400팀 정도 들어와요. 그 중에서 10팀 이내 정도 선발해서 무조건 너희 회사는 10억 이상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5%만 투자하겠다. 5천만 원. 또 뭐 요즘 막 20억, 30억 평가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뭐 2억, 3억씩 투자도 많이 하는데 28에서 29 넘어가는 친구가 아무것도 없이 온 거야. 프로토타입도 아직 만들기 전이에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깐깐해가 6팀밖에 안 뽑은 거야. 그래서 내가 심사위원님들한테 너무 이거 박하게 심사합니다. 한두 팀 정도 구제해 줍시다 하니까 자기들 의논하다 없대. 그래서 내가 이사장님 앞에 그래도 손사탐이 그래도 평생 이 사회에 진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한두 팀 정도는 심사위원들이 안 되시면 우리 재단 사무국 직원들이 그래도 한 3, 40군데 다 실사도 하고 마지막까지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온 팀 중에 제일 괜찮던 팀 한두 팀만 좀 선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만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회장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떨어졌다가 추가 합격한 팀이에요. 클래스 101이요? 클래스 101이. 그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근데 PT를 할 때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내가 28번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나 28살에 당당하게 이거 29번째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 회사 이름은 페달링이었거든요. 원래 가해 중개하고 뭐 이랬는데 가해 중개 이런 것 답이 아닌 것 같고 완전히 피봇합니다. 사업을. 그런데 시현하다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응? 그게 무슨 말인데 하니까 김시현이라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명함 사진 작가인데 그 친구와 함께 온라인 취미 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찾아보고 물어보니까 김시현의 명함 사진을 찍으려면 거의 막 1년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김시현이 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려고 하면 1초 만에 마감이 나요. 그 친구를 잡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아직 강의는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 계획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친구의 그 살아온 삶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추가를 뽑아줬는데 세계 1위의 취미교육 기업을 만들 줄은 제가 몰랐죠. 맞아요. 지금은 거의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네. 새로운 개천용이 나와요. 그거보다 6개월 전에 온 더 어린 친구가 있어요. 지금 26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상민이라는 친구인데 연대 1학년이었어요. 올 때. 뭐 파릇파릇한 애들이 한데 아무것도 뭐 너무나 진짜 이게 어린애들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뭐 게임을 잘하는 제6감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청각 시각 이런 거 말고 밴드 하나를 탁 차고 하면 이 화면에서 게임에 대한 이게 반응을 해서 더 빨리 적어 줄 수 있고 뭐야 쟤들 근데 탐나는데요? 아주 대학교 1학년들은 너무 어린데, 막, 그래서, 우리 가상한데 한번 뽑아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들은. 그래가지고 뽑아놓으니까, 그 윤민재단이 메가스타디 교육 건물 1층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는 거야, 애들. 집에도 안 가고. 거기 창업 허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 씻고 해가지고 얘들 한 번씩 식당에 오면 냄새도 맡고 장난이 아니었어. 우리 구내식당에서 맨날 밥 먹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밴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회장님 한번 차보십시오. 이게 시제품입니다. 이 대박납니다. 그래. 그런데 대박나면 학교는 어쩔 건데요. 학교는 다 때려치울 건데요. 아주 패기만만한 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양산 체제를 어떻게 할 거니 이러다가 갑자기 애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 양산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저거들끼리 이견이 나고 막 다투고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 그 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은 역시 아직은 너무 어린애들 비즈니스 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랬는데
보름 뒤에 얘가 다시 나타났어, 이상민이가.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대표하고 지하고 딱 마음. 처음에 6명인가 8명이 했는데 딱 둘이서 와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할 건데 하니까 그때 어디더라 만동가 어디 하고 또 이야기가 투자를 일부 받기로 하고 해가지고 로봇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로봇이 이제 위치 반응하는 그게 미국에서 하는 방식하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건물이 많고 하는 데는 다르대요. 그래서 한국식 방식으로 자기들이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뭐 송도에서 처음에 시범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세븐일레븐에서 하고 이러다 보면 요즘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이잖아요. 뉴빌리티라는 KT 광고할 때 KT 디지코 하면서 로봇 나오잖아요. 그 로봇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업 가치가 한 2천억 원 넘어요. 넘고 전에 우리나라 모 재벌 기업에서 이 기업을 통째로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야, 니 아직 나이 젊고 하니까 이번에 통째로 팔아라. 그러면 얘가 지분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 한 1,000억 원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공부도 좀 더 하고 한번 새로 또 차분히 준비하는 건 어떻겠냐 하니까 안 한대. 안 판대 이 친구는. 어쩔 건데. 전 세계 1등이 목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히려 지분을 조금 사가는 거는 봐줄 수 있어도 기업은 절대로 안 팔겠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예전에 또 이 반대도 있어요. 초창기 우리 투자한 친구 중에 스마트하고 얘가 참 깔끔하고 좋아. 그리고 아이디어도 정말 훌륭했어. 그래서 한때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이템은 좋아요. 오피스텔 이런데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직장인들이 와이셔츠 탁 걸어놓으면 5일마다 한 번씩 그 집 와이셔츠를 가져가서 다려가지고 제공해주고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와이셔츠를 해도 되지만은 거기서 주문을 하면 엄청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쫙 만들어가지고 한때 스타였죠. 그 친구 이름은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한대요. 딱 결혼한다는데 내가 아차 싶더라고. 뭐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니 집을 어디 구했나 하니까 트리마제라고 엄청 알죠. 근데 그 돈 있냐 그러니까 월세로 산대. 그거 얼마나 비싼 데인데. 이랬는데 결국은 먹고 날랐어요. 투자 받은 돈. 그게 지금 그 서비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진짜 대단한 괜찮은 거였는데 앞에 두 명은 보면 뭐 자기가 잘 나가도 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얘들은 실제로 자기 일에만 팍 꽂혀 있어. 이 이상민 이런 친구는 뭐 나이 어린데도 로봇 이걸 어떻게 세계 1등 할까 막 이런 데 고민을 주로 하지. 오로지 사업만. 진짜 성공하려는 사람하고 짧게 돈 벌고 말려는 애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보면. 그래서 개천이 말란 게 아니고 새로운 개천이 앞으로 막 여러 군데 나올 거고 그 개천의 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서 정말 위대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제2의 한강이 나와서 대하로 흘러들어갈 거다. 그래서 글로벌 최고의 어떤 퍼스트 무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도 하고 그 속에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당당함이라든지 그 자기 일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거기에서 저는 새 희망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개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었던 네, 또 이야기들을 또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많이 풀어주셔서 오히려 또 이제 듣는 분들한테 되게 또 새로움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회장님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정말 수업을 들었던 그런 일타 강사로서의 그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지금 또 저런 일을 또 하고 계시고 저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보시면서 또 그때의 추억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또 연결시켜서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